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한 칸에 줄을 서서 들어가면 벗어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안 벗으면 맞았어요. 저는 그때 14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오현정.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난 11살의 유서를 쓴 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쌍욕이 날아 들어왔어요. 아이도 어른도 없었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전부 뒤졌습니다. 돈을 숨겼는지 찾는 겁니다. 콧구멍, 잇몸 사이, 생리대까지 찢어봤어요. 미성년자도 성인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을 느끼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심도 느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너네는 인간 쓰레기야.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저는 11살부터 19살까지 8년을 도망쳤습니다. 두만강을 건넜고 팔려갔고 북송당했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날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14살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어떻게 11살짜리 아이가 북송되어서 유서를 쓰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7년에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산은 철광석이 나오는 마을이에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노천 광산이 있는 곳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마을 전체가 광산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남자들은 광산이나 재련소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공장에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트럭이 철광석을 싣고 먼지를 날리며 지나갔고 그 먼지가 빨래에 앉으면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무산의 먼지는 붉은색이었습니다. 그게 제 고향의 색깔이에요. 아버지는 재련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언니, 현미가 저보다 2살 위였고 저까지 넷이서 살았어요. 인민반 아파트에서요. 나만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콘크리트 건물인데 복도가 어둡고 겨울이면 벽에 성에가 꼈어요. 한 층에 4-5가구가 살았는데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 윗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 아랫집에서 라디오 틀어놓는 소리. 그게 일상이었어요.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벽에 걸린 초상화 2장이었습니다. 모든 집에 걸려 있으니까 특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냥 벽의 일부였습니다. 초상화 아래에 먼지가 쌓이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천으로 닦으셨어요. 초상화를 닦는 천은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다. 전용 천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상화 아래에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고 그 밥상에서 넷이 밥을 먹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도시락입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아버지 도시락을 싸주시면 아버지는 꼭 기충을 남겨오셨어요. 기충은 남한으로 치면 반찬입니다. 어머니가 늘 꾸짖으셨어요. 아이고, 그 한 숟갈도 못 드시고 남겨오시냐고.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기충을 남기신 건 우리한테 주려고 그랬던 건지도 모릅니다. 직접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음을 말로 하지 않는 분. 고난의 행군 전까지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어요. 배급이 나오니까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시락 기충을 남겨오실 수 있을 만큼은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고지식한 분이셨습니다. 재련소에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법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그게 약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먹고 살려면 뭐라도 좀 빼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공장에서 자재를 조금 빼서 장마당에 내다 판다든가 직장 동료끼리 품앗이를 한다든가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 아버지는 그걸 못 하셨어요. 아니, 안 하셨어요. 뭐가 옳은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답답하셨을 겁니다. 옳은 걸 아는데 옳은 대로 하면 가족이 굶는 사회니까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한 분들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4년쯤부터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줄었어요. 한 사람 몫이 반으로 줄고 그게 또 반으로 줄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라에서 주는 게 없으니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장마당에 가서 뭐라도 구하거나 산에 가서 풀을 뜯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것을 가져오거나 선택지가 세 가지였어요. 아버지에게는 세 번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훔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배고픔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좀 힘듭니다. 한 달이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게 1년, 2년으로 넘어가면 사실은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본능만 남아요. 자기 배고픔밖에 못 느끼게 됩니다. 어른도, 아이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배고프면 다 똑같습니다. 참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참았습니다. 아버지도 변하셨어요. 도시락 기충을 남기시던 그 아버지가 배 앞에서는 달라지셨습니다. 먹어도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개걸병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걸 먹고 나면 다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있을 때 최대한 채우는 겁니다. 위장이 터질 것 같아도 손이 멈추지 않아요. 배가 물리적으로 부르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굶주림을.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그 허기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가방을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방안을 뒤지고 부엌을 뒤지고 현관을 뒤져도 없었어요. 이불 밑도 보고 장롱 안도 봤습니다. 없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책가방을 가지고 장마당에 가셨다고, 음식이랑 바꿔 드셨다고. 그 말을 듣고 뭔가가 굳어버렸어요. 무너졌다기보다 굳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 안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는 것이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답답하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가장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옥수수 하나 못 훔쳐온다. 그 말이 욕이 아닙니다. 사실은 살려달라는 소리예요. 제발 뭐라도 해달라는 소리. 아버지는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꾹 다물고 가만히 계셨어요. 주먹만 살짝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 떨리는 주먹이 아버지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나도 알아. 나도 괴로워. 그런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주먹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다면 누구보다 정직한 회사원이셨을 거예요. 성실하고 남의 것에 손 안 대고 자기 몫을 꼬박꼬박 해내는 분이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도시락 기충을 남기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 얼굴 보고 조용히 웃으시는 그런 아버지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한테는 무책임한 가장이 되고 아내한테는 무능력한 남편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신 겁니다. 그게 체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못 되게 만드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997년이었을 겁니다. 제가 10살이었어요. 오래 굶으신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눈을 감고 계셨는데 표정이 편안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살아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안 울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배가 고팠고 내일이 없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직 굳어서 녹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 직장에서 돈을 좀 꿔줬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꿔준 겁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같은 재련소 동료이기도 했고 평생을 같이 붙어 다니신 분이에요. 장례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오시는 거예요. 친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사상을 보니까 음식이 사라져 있었어요. 기름기 있는 음식이었는데 그분 입가에 기름이 번지르르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평생지기가 아버지의 제사상 음식을 드신 겁니다. 훔쳐 드신 겁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분도 배가 고팠던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친구의 제사상에 손을 대셨겠습니까? 우정이고 예의고 체면이고 배고픔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때는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배고픔이 어떤 건지 제가 알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그냥 슬픕니다. 모두가 배고팠어요. 그 시절에는 아버지가 가신 뒤 어머니와 언니와 저 셋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 다니셨지만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아보셨는데 미천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어떤 날은 벌지도 못해서 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라진 선봉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라진 선봉은 함경북도 끝쪽에 있는 곳인데 그나마 외국과 무역이 좀 되는 지역이라 기회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어머니와 언니가 가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길면 3밀이면 돌아온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11살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괜찮았어요. 집에 먹을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걸 아껴 먹으면 3밀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둘째 날, 먹을 게 떨어졌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잠깐은 배가 찬 느낌이 나요. 금방 사라지지만 셋째 날, 어머니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동네 어귀까지 걸어 나가서 기다렸어요. 길 끝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저 멀리서 걸어오면 혹시 엄마 아닌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머니는 안 오셨습니다. 넷째 날도 마중을 나갔습니다. 다섯째 날도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해가 져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시려웠어요. 손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여섯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마중을 나가려고 일어나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엄마 마중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제 몸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정말이지 땅이 저를 빨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남의 것 같았어요. 내 몸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천장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죽는 건 많이 봐왔어요.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봤고 다음 날 보면 시체가 치워져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누군가 축 늘어져 있으면 아, 또 한 명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되겠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았어요. 두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밀이라고 하셨잖아요. 엿새가 지나도록 안 오시잖아요. 나를 두고 가신 거 아닌가,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배고픔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설령 엄마가 나를 버렸더라도 만약 돌아온다면 내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었어요. 이 원망하는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유서라는 단어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뭐라도 엄마한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종이를 찾았어요. 연필을 들었습니다. 쓰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는데 그때는 울었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어서 글씨가 번지고 종이가 울퉁불퉁해지고 연필이 찢어지려는 종이 위를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썼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원망, 그리고 미안함을 썼어요.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요. 엄마, 매일 마중 나갔어요. 셋째 날부터 기다리는데 엄마는 왜 아직 안 와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게 제일 아파요. 엄마, 곧 죽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11살이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라진 선봉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신 거예요. 언니도 함께 돌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그 종이를 보셨습니다. 조용히 집어 드셨어요. 말없이 읽으셨습니다. 오래 읽으셨어요. 몇 줄 안 되는 글인데 오래 읽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가 이겁니다. 다 같이 죽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은요, 행복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였거든요. 진짜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고 죽더라도 엄마랑 같이 죽는 거고 엄마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랑 나란히 누웠어요. 죽기만 기다리면서. 다음 날 점심쯤이었습니다. 제가 반쯤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벽으로 가셨습니다. 초상화가 걸려있는 그 벽으로요. 어머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액자 모서리를 잡으셨어요. 한번 힘을 주시더니 벽에서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초상화 사진은 빼셨어요. 액자만 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초상화를 훼손하는 것은 북한에서 반역입니다. 액자를 떼어서 파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검열이 나와서 초상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그 집은 반역의 현장이고 증거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아셨어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서를 읽으신 거예요. 11살 딸이 죽어가면서 쓴 그 몇 줄을 읽으신 거예요. 다 같이 죽자고 말은 했지만 죽을 수 없었던 겁니다. 딸이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썼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몸도 기진맥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일어나셨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액자를 파셨어요. 얼마를 받으셨는지는 모릅니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돈으로 당장 먹을 식량을 사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해주셨어요. 뜨거운 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입에 넣는 순간 몸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위장이 놀라서 쪼그라들었다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밥 한 그릇이 저와 어머니를 아사 직전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초상화를 떼어낸 집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검열이 나오면 반역의 현장이 되니까요. 어머니와 언니와 저 셋이서 집을 떠났습니다. 꽃제비가 됐어요. 꽃제비는 남한으로 치면 노숙자를 말하는 건데 보통은 아이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저희는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까지 셋이서 꽃제비가 된 겁니다. 길에서 잤습니다. 장마당 구석에서 잤고 역 대합실에서 잤고 빈집을 찾아 들어가기도 했어요. 겨울이 왔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부산의 겨울은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갑니다. 밤에 바깥에서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영 못 일어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퉁퉁 붓고 숨을 쉬면 코 안이 꽁꽁 얼었습니다. 입김이 눈썹에 얼어붙어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따끔거렸어요. 어머니가 저와 언니를 양쪽에 끼고 주무셨습니다. 어머니 체온이 유일한 난방이었어요. 어린 여자 아이 둘과 여자 어른 하나가 길에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는 밤에 거의 주무시지 않았어요. 한쪽 눈을 뜨고 계셨을 겁니다. 저와 언니가 잠들면 어머니만 깨어 계셨습니다. 1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 참았어요.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견뎠습니다. 그러다 1999년이 됐어요. 어머니가 결심하셨습니다. 중국으로 가자. 두만강을 건너자. 두만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두만강은 크고 깊고 거센 강이었습니다. 조국을 감싸 안은 어머니 같은 강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교과서에는 푸른 물이 유유히 흐르는 그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두만강은 달랐습니다. 폭이 좁은 곳은 돌을 던지면 건너편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물도 깊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아닌 계절에는 허리춤 정도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어머니가 경로를 알아봤습니다. 무산 근처에 경비가 느슨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 약 30분.
그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마을의 내기 부부였습니다. 내기,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강을 건너본 적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길을 잡고 아내가 뒤에서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대가는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을 골랐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제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숨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기 아저씨가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는데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들어갔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물이 올라올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강바닥은 자갈이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발가락으로 자갈을 움켜쥐듯 디뎠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물살이 허리를 밀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됐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물이 가슴까지 찼습니다. 저는 키가 작았습니다. 12살이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서 9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내기 아주머니가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물속에서 세 사람이 하나로 엉켜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5분이었을 수도 있고 3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있는 건 차가운 물과 어머니 손과 발밑에 자갈뿐이었습니다. 발이 뭔가 단단한 것을 밟았습니다. 자갈이 아니었습니다. 흙이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내려갔습니다. 허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발목까지 내려갔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떨면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내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중국 쪽에도 경비가 있었습니다. 잡히면 북송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걸었습니다. 풀숲 사이로 난 길이었습니다. 풀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기 아저씨의 등만 겨우 보였습니다. 그 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내기 부부의 중국 쪽 친척 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따뜻했습니다. 온돌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붙은 철난로에서 열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가 젖은 옷 위로 퍼졌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얼어있던 살이 풀리면서 아픈 겁니다. 중국인 아주머니가 마른 옷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옷이었는데 저한테는 한참 컸습니다. 소매가 손끝을 넘어 바닥에 끌렸습니다. 그래도 마른 옷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한 그릇 건넸습니다. 그냥 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은 맹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목구멍이 뜨거워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안 울었어요. 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역시 빌려 입은 옷이 헐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어머니 손가락이 지나갔습니다. 그 손이 아버지 손처럼 거칠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이 거칠어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마른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서 어머니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겁니다. 조국이라고 배운 땅을 떠난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내기 부부는 다음 날 아침에 떠났습니다.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훈춘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으면 갈 곳을 알려줄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훈춘까지는 걸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에 띄면 안 됐습니다. 조선족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공안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걸었습니다. 길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지 누군가에게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왼쪽으로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훈춘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내기 아저씨가 알려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골목 구석에서 기다렸습니다. 중국의 골목은 무산의 골목과 달랐습니다. 간판에 글씨가 써 있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조선말이 들리면 귀가 쫑긋 섰는데 대부분은 중국말이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정아, 갈 곳이 생겼어. 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나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 곳이 어떤 곳인지를. 그런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도, 병원에 갈 수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잡히면 북송이었습니다.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숨어 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움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와 같은 힘이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힘. 우리는 걸었습니다. 훈춘에서 만난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고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선말을 했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데로 보내줄게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고르듯이. 그때는 그 느낌이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브로커였습니다. 탈북 여성을 중국 남자에게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봉고차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뒷칸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등이 철판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밖은 시골이었습니다. 산이 둘러싸고 있었고 집이 몇 채 보였습니다. 흙길이었습니다. 닭이 길 위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살면 돼요. 집 안에 중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검었습니다. 조선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남자를 봤습니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중국말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중국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2,000위안. 그 돈을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세고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팔린 겁니다. 2,000위안.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값이 그거였습니다. 재련소에서 매일 점심을 굶으며 딸한테 반 도시락을 남기던 아버지의 아내 김일성 초상화를 떼어 장마당에 팔아 딸을 살린 여자. 두만강을 건너며 제 손을 놓지 않은 그 사람이 2,000위안에 팔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현정아, 여기서 잘 지내자.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남자의 집에는 쌀이 있었습니다. 가마니에 쌀이 반쯤 차 있었는데 무산에서는 본 적 없는 양이었습니다. 반찬도 있었습니다. 배추절임이 항아리에 담겨 있었고 마당에 닭이 있으니 달걀도 나왔습니다. 밥상 위에 밥과 반찬이 놓였을 때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무산에서 먹던 옥수수, 죽이 아니었습니다. 풀이 아니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단맛이 났습니다. 쌀에서 단맛이 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밥에는 값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그 남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무산에서 빈 솥을 내려다보던 그 등과 같은 등이었습니다. 그때는 굶주림 때문에 작아졌고 지금은 다른 무게 때문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12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갈려나가고 있다는 걸. 매일 조금씩 소리 없이 참았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게 들키면 공안이 와서 잡아갑니다. 잡히면 북송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마당이 세상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텃밭이 있었고 닭장이 있었습니다. 닭장 옆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 감나무 밑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게 하루의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글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 배운 글자들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읽을 것이 없었습니다. 책이 없었습니다. 연필도 없었습니다. 가끔 마당의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름 이복순, 언니 이름 오현미, 아버지 이름 오태섭, 제 이름 오현정. 써놓고 들여다보면 글자가 맞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워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썼습니다. 중국 남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짓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라는 손짓, 물을 가져오라는 손짓, 가끔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3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고 잠을 잤습니다. 기계처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단 한 번, 어머니가 감나무 밑에서 혼자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감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감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먹지 않고 만지고만 있었습니다. 감 표면을 엄지로 천천히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이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누군가를 부르는 건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어머니가 울까봐. 어머니가 울면 저도 울 것 같았으니까 안 울었어요. 어느 날 문이 부서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쾅 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이 안쪽으로 꺾이며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중국어로 뭔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겁니다.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얼굴에 비추었습니다.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렸는데 턱을 잡고 정면을 보게 했습니다.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끌려 나갔습니다. 저도 끌려 나갔습니다. 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흙이 발바닥에 붙었습니다.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뒤였습니다.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트럭에 실렸습니다. 덮개가 쳐진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여자 넷, 남자 하나. 모두 탈북자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도문 변방대, 북송 전 수용시설이었습니다. 도문 변방대에서 닷새를 보냈습니다. 방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높은 곳에 작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철창이 박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방 구석에 있는 양동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밥이 나왔습니다. 만터우, 중국식 찐빵이었습니다. 하얗고 물렁한 빵을 손으로 뜯어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트럭에 다시 실렸습니다. 두만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위로 건넜습니다. 걸어서 양쪽에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다리 중간에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밀었습니다. 한 발, 선을 넘었습니다. 다시 북한이었습니다. 건너자마자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세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한 칸에 줄을 서서 들어가면 벗어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안 벗으면 맞았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서 있으면 여자 보안원이 몸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숨기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 안을 벌리라고 했습니다. 귀 뒤를 확인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벌렸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더 확인했습니다. 몸 안까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2,000위안짜리 물건이었고 북한에서는 수색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젖은 눈으로 세상을 봤는데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 울었어요. 그냥 세상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노동단련대로 보내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었습니다. 단기 구금 시설이었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좁은 방에서 잤습니다. 방 하나에 12명이 들어갔습니다. 누우면 옆 사람 어깨에 어깨가 닿았습니다. 돌아 누울 수 없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누워야 했습니다. 노동은 돌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돌을 깨서 아래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돌이 무거웠습니다. 제 몸무게보다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산길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넘어지면 감독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다시 짊어졌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단련대에 있었습니다. 다른 방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작업장으로 이동할 때 멀리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을 등에 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거의 직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부르고 싶었습니다. 부를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벌을 받았으니까요. 어머니가 한 번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인지 버텨라는 뜻인지 그 고개짓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참았습니다. 3주 뒤 풀려났습니다. 노동 단련대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얼굴이 까맣게 탔고 손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가 마른 자국이 손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서 웃으면 입꼬리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현정아, 다시 가자. 다시 가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14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북송을 당하고 신체 검사를 받고 노동 단련대에서 돌을 나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두만강을 건너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손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강은 첫 번째보다 무서웠습니다. 한 번 잡힌 사람이 또 잡히면 노동 단련대가 아니라 교화소에 갑니다. 교화소는 수용소였습니다. 몇 년을 갇힙니다. 아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기 부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서 건넜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살을 찌르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덜 무서웠습니다. 한번 건너본 강이었으니까요. 무서운 건 강이 아니라 강 너머에서 기다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훈춘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한번 잡힌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경로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커가 아니라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조선족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숨겨주고 남한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해요.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요. 안전한 곳, 대련이었습니다. 대련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검표가 돌 때마다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갈 때도 있었고 문 밖에서 중국어로 뭔가를 말하며 한참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제 등을 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바닥으로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손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지나간다. 참았습니다. 대련에 도착해서 선교사가 마련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를 처음 봤습니다. 무사는 내륙이었으니까요. 파란 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부터가 하늘인지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어머니가 창문 앞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 바다 건너에 남한이 있대. 남한. 그 단어를 듣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바다를 보면서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막연하던 것이 갑자기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물 건너에 진짜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 거기 가면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거기 가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한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남한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3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몽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 나라들 중 하나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길을 만들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련에서 상하이로 옮겼습니다. 상하이에서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대련에서 1년, 상하이에서 2년, 합하면 3년. 중국 시골에서 보낸 3년과 합하면 6년이었습니다. 12살에 건넌 강 때문에 18살이 되도록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중국 방송이었지만 가끔 한국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한국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큰 집에서 살고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저런 나라가 정말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보다 놀라운 건 그 드라마 속 사람들이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울고 헤어진다고 울고 오해가 풀렸다고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팔려가서 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송당해서 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는 나라, 거기에 가고 싶었습니다. 2006년, 드디어 선교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몽골이에요. 몽골. 중국 북쪽 국경을 넘어 몽골에 들어가면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국경이었습니다. 중국 몽골 국경은 철조망과 초소로 막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국경 근처까지 간 다음 걸어서 넘어야 했습니다. 봉고차에 7명이 탔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다른 탈북자 5명. 운전사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차가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길로 들어갔습니다. 흙먼지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흔들림이 심해서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원이었습니다. 풀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파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늘이 낮았습니다. 구름이 손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평평했습니다. 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7명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쪽이 몽골이에요. 걸으면 7시간쯤 걸려요. 7시간. 물은 각자 들고 온 페트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음식은 빵 몇 개, 나침반은 없었습니다. 해를 보고 방향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걸었습니다. 풀이 다리를 감았습니다. 발밑이 고르지 않아서 자주 비틀거렸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모자가 없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 눈에 들어갔습니다. 짜고 따가웠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아꼈습니다. 한 모금 입안을 적시고 삼켰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3시간쯤 걸었을 때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옆을 보니 어머니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마에 땀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소매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5시간째 어린아이 하나가 주저앉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업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로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6시간째 풀밭이 끝나고 모래밭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이 빠졌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모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페트병을 기울이면 바닥에 남은 물이 흔들렸습니다. 한 모금, 마지막이었습니다. 7시간째, 저 멀리 뭔가가 보였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낮고 허술한 철조망이었습니다. 그 너머가 몽골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뛰지는 못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가 허리 정도였습니다. 한 명씩 넘었습니다. 철사에 옷이 걸려 찢어졌습니다. 피부가 긁혔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넘었습니다. 몽골이었습니다. 풀밭에 주저앉았습니다. 7명이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흙과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진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때도 안 울었어요. 몽골 초원에서 하루를 보낸 뒤 몽골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용 지프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지만 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무전기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용시설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70명쯤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모두 중국을 거쳐 몽골로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도문 변방대와는 달랐습니다. 담요가 있었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양동이가 아니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옷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국말을 했습니다. 또박또박한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 말씨와는 달랐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댄 채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당황해서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일어났을 때 이마에 시멘트 바닥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가 나왔는데 매는 법을 몰라서 옆 사람이 채워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가벼워졌습니다. 떠오른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점이 되고 도로가 실이 되고 산이 주름처럼 접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이렇게 파란 하늘은 처음 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탈북자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강제 북송 당해도 괜찮겠다. 비행기라도 타봤으니. 농담이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온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상하이에서 봤던 바다와는 달랐습니다. 섬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밤이었는데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별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인천이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11살에 유서를 쓰고 12살에 두만강을 건너고 14살에 북송을 당하고 다시 강을 건너고 6년을 숨어 살고 사막을 걷고 하늘을 날아서 7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덜컹 하고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멈추고 비행기가 천천히 섰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한 손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잡았던 손, 노동단련대에서 나와 다시 잡았던 손, 몽골 초원에서 잡았던 손,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정아, 다 왔다. 참았습니다. 그때도 참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공항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무산 장마당의 전쟁터와는 다른 종류의 전쟁터.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안내방송, 아이 울음소리, 웃음소리, 소리가 겹겹이 쌓여서 귀를 눌렀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닥이 반질반질했습니다. 제 얼굴이 바닥에 비쳤습니다. 몽골 초원의 흙먼지가 아직 머리카락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이 달랐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구김이 없었습니다. 색이 다양했습니다. 무산에서는 회색 아니면 검은색이었습니다. 중국 시골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크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뚱뚱했습니다. 볼이 있었습니다. 팔에 살이 있었습니다. 굶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무산에서는 보안원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안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공항 한쪽에 마련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가 있었고 테이블이 있었고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물이었는데 차가웠습니다. 얼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에 얼음을 넣어 마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확인 절차가 있어요. 확인 절차. 국정원 조사였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남자 2명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한 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오현정입니다. 나이는 18살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함경북도 무산군이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탈북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누구와 함께 왔는지,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몽골에는 어떻게 갔는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숨길 힘도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꼼꼼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물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날이 언제냐고 물었다가 나중에 다시 중국에 처음 들어간 계절이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슴에 걸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적 있어요? 11살에 유서를 쓰고 12살에 강을 건너고 14살에 북송당하고
6년을 숨어 살다가 사막을 건넌 아이한테 특수 훈련을 받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니요. 조사는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쪽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더 많은 것을 겪었으니까요. 더 많은 것을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중국 남자와의 3년을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신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체 검사.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몸이 굳었습니다. 도문 변방대가 떠올랐습니다. 옷을 벗으라던 그 목소리, 안 벗으면 맞던 그 방, 여자 보안원의 손이 몸 구석구석을 뒤지던 그 느낌, 피부 위를 지나가는 남의 손가락, 물건 취급,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검사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냄새. 무산에서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가지 못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현정 씨 맞으시죠? 씨, 오현정 씨. 이름 뒤에 씨를 붙여서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무산에서는 야였습니다. 도문 변방대에서는 이름도 안 불렀습니다.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씨까지 붙였습니다. 신체 검사를 진행할 거예요.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멈추었습니다. 도문 변방대에서는 불편한지 안 한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벗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묻고 있었습니다. 키를 걷습니다. 몸무게를 걷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간호사가 숫자를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하지만 눈이 살짝 흔들린 건 보였습니다. 18살인데 몸무게가 12살 정도였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기록했습니다. 혈압을 댔습니다. 팔에 밴드를 감았습니다. 밴드가 조여올 때 팔이 뻐근했습니다. 간호사가 밴드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좀 낫네요. 밥 잘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밥 잘 드시면. 밥을 못 먹어서 혈압이 낮다는 걸 이 사람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체열을 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들어갔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피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투명한 관을 타고 빨간 피가 흘러갔습니다. 간호사가 솜을 대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피를 뽑혔는데 잘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차가운 판에 가슴을 대라고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멈추라고 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내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복을 건넸습니다. 연한 파란색이었습니다. 갈아입으셔야 해요. 커튼 안에서 갈아입으시면 돼요. 커튼이 있었습니다. 칸막이가 아니었습니다. 줄을 서서 벗는 게 아니었습니다. 커튼이 쳐진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서 혼자 갈아입는 겁니다.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벗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도문 변방대의 기억이 몸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벗어 하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커튼 밖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잠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단추가 잘 안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다 잠그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되셨어요? 다 되셨어요. 옷을 벗고 입는데 묻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같은 신체 검사였습니다. 같은 옷 벗기, 같은 몸 확인. 그런데
전혀 달랐습니다. 도문 변방대에서는 사람이 물건이었습니다. 벗겨서 뒤지고 확인하고 다시 입히고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이름은 없었습니다. 존중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씨를 붙여주었습니다. 불편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기다려주었습니다. 잘했다고 해주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사람의 손, 사람의 몸을 만지는 손. 그런데 한쪽의 손은 물건을 뒤지는 손이었고 다른 쪽의 손은 사람을 돌보는 손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피부로, 뼈로, 살점으로 느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알았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걸. 여기는 다르다는 걸.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검사를 받은 뒤였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같은 연한 파란색. 어머니가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변화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풀려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중국 시골에서 기계처럼 살던 얼굴, 노동단련대에서 돌을 나르던 얼굴, 몽골 초원에서 갈라진 입술로 웃던 얼굴, 그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느낀 겁니다. 같은 걸 느낀 겁니다. 손이 다르다는 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꽉 쥐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처럼 뼈마디가 눌리도록 잡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잡았습니다. 힘이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힘을 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아니라 그냥 잡고 싶어서 잡는 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습니다. 바닥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안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울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정원 합동조사를 마치고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건물이었는데 수용소 같은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같은 철조망인데 의미가 달랐습니다. 몽골 국경의 철조망은 넘어야 살 수 있는 벽이었고 하나원의 울타리는 안에서 쉴 수 있는 벽이었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말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위생실이라고 부르던 곳을 여기서는 화장실이라고 했습니다. 빨래집을 세탁소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단어를 쓰고 뜻을 설명할 때마다 같은 나라 사람인데 왜 말이 다른지 이상했습니다.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11살 이후로 교실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연필을 쥐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유서를 쓸 때처럼. 그때는 죽으려고 쓴 글씨였고 지금은 살려고 쓰는 글씨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봤습니다. 무산에서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중국 시골집에도 거울은 없었습니다. 간혹 무릉덩이에 비친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전신 거울 앞에 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마르고 키가 작고 눈이 큰 여자. 18살. 그 여자가 저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무산에서 풀을 뜯어먹던 아이가, 두만강을 건넌 아이가, 도문 변방대에서 옷을 벗긴 아이가 거울 속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거울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울에서 무엇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밥을 먹을 때 식판에 반찬이 5가지가 나왔습니다. 밥, 국, 김치, 나물, 생선구이 5가지. 무산에서는 옥수수죽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알루미늄 도시락에는 반찬 없는 옥수수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의 반쪽이 하루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식판 위에 5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아무도 반을 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무도 점심을 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넣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단맛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점심을 굶으며 반 도시락을 남기던 아버지. 구리를 빼돌리지 않아 가족을 굶긴 정직한 아버지. 이름 없는 흙무덤에 묻힌 아버지. 아버지가 이 밥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도시락에 담아갔을까? 또 반을 남겼을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식당 한가운데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1살에 유서를 쓸 때 안 울었고, 어머니가 팔려갈 때 안 울었고, 북송당할 때 안 울었고, 노동단련대에서 돌을 나를 때 안 울었고, 사막을 건널 때 안 울었고, 비행기에서 안 울었고, 신체검사에서 안 울었습니다. 7년을 안 울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등을 쓸었습니다. 대련으로 가는 기차 화장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손바닥으로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날 어머니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파트라고 해도 방 하나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산의 집보다 따뜻했습니다. 보일러를 켜면 바닥이 데워졌습니다. 장작을 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왔습니다. 우물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도문 변방대 꿈. 옷을 벗으라는 소리가 들리고 손전등이 얼굴을 비추고 트럭이 달리고 두만강 물이 차갑고 땀에 젖은 채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금이 없었습니다. 무산 집의 천장에는 금이 있었는데 여기 천장에는 없었습니다. 그 깨끗한 천장을 보면서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다. 여기는 안전하다.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심장은 한참을 더 뛰었습니다. 어머니도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새벽 2, 3시쯤 수도꼭지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컵 내려놓는 소리. 그 소리가 나면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어떤 꿈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홀 정리. 한국말이 아직 서투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산에서 방직 공장에 다닐 때도, 중국 시골에서 밭을 맬 때도, 노동 단련대에서 돌을 나를 때도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말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말을 다시 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래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웃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11살 이후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7년의 공백이었습니다.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보면 글자가 아니라 기호처럼 보였습니다. 영어는 알파벳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무산에서는 영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적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교재를 펴놓고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했습니다. 연필을 쥐었습니다. 글씨를 썼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유서를 쓸 때와 같은 연필이었지만 쓰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머니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면 어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발소리가 부엌으로 향하고 잠시 뒤 컵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은 맹물. 중국에 첫 도착했던 밤에 마신 것과 같은 그냥 따뜻한 물. 그 물을 마시면 목구멍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가슴까지 내려갔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었을 때 종이가 떨렸습니다. 제 손이 떨린 겁니다. 교과서 뒷장을 찢어 유서를 쓰던 손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 읽기가 아직 느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두 글자였습니다. 그 두 글자에 7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오현미는 아직 중국에 있습니다. 첫 번째 탈북 이후 훈춘에서 헤어진 뒤 언니도 브로커를 통해 중국 어딘가로 갔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 수소문을 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이름을 돌렸습니다.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시골집의 감나무 밑에서 감을 쥐고 앉아 있던 그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입이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부르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어머니가 울까봐, 어머니가 울면 저도 울 것 같았으니까. 아버지의 알루미늄 도시락은 우산에 두고 왔습니다.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탈북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목숨뿐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아마 빈집 선반 위에 아직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녹이 슬었을 수도 있습니다. 뚜껑의 고무줄은 끊어졌겠지요. 가끔 그 도시락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반을 남기던 그 도시락, 찌그러진 뚜껑, 늘어난 고무줄, 숟가락, 자국이 가장자리에만 나있던 옥수수밥. 한국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가끔 밥을 반쯤 남기는 사람을 봅니다. 배가 불러서 남기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밥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서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남긴 겁니다. 딸이 먹게. 지금 저는 30이 넘었습니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이 5가지가 넘는 밥을,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옷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금이 없는 천장 아래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합니다. 한국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손님이 뭐라고요? 하고 되묻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물을 마십니다. 여전히 가끔 창밖을 보며 입을 달싹입니다. 임대 아파트의 벽에는 초상화가 없습니다. 하얀 벽입니다. 네모난 자국도 없습니다. 깨끗한 벽, 거기에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벽에 뭐 안 걸어? 액자나 사진 같은 거. 어머니가 벽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어 있는 게 좋아.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빈 벽은 빈 벽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걸어야 하는 것이 없는 벽. 떼면 죽는 것이 없는 벽.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벽. 어머니가 초상화를 뜯은 그날 하얗게 남은 네모를 기억합니다. 그 네모가 무서웠습니다. 비어 있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의 빈 벽을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비어 있어서 편합니다. 비어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고 물으시면 대단한 이유는 없습니다. 11살에 유서를 쓴 아이가 있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초상화를 떼고 팔려가고 돌을 나르고 강을 2번 건너고 사막을 걷고 그래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산의 골목에서 웅크리고 있던 꽃제비들, 5살쯤 되어 보이던 그 아이, 빈집에 누워 움직이지 않던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 어머니가 유서를 읽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한 그 밤, 어머니는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서를 품에 넣고 밤새 생각한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뭘 해야 하나? 뭘 팔아야 하나? 그 생각 끝에 나온 게 초상화였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 밤이 엄마가 나를 살리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에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가끔 울고 가끔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빈 벽을 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선반 위에 도시락은 없습니다. 찌그러진 알루미늄 도시락, 고무줄이 늘어진 뚜껑, 가장자리에만 숟가락 자국이 남은 옥수수밥. 그 도시락은 무산에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밥을 할 때 생각합니다. 솥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올라오는데 그 김 너머로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던 아버지, 도시락 반을 남기던 아버지,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이다라고 하던 아버지. 아버지, 여기는 밥을 남겨도 되는 나라예요. 남기는 게 아까운 줄도 아는 나라이고 남기더라도 다음 끼니가 있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평생 빼돌리지 않은 구리보다 이 밥 한 그릇이 무겁습니다. 잘 먹겠습니다.